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평소처럼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하나가 영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큰아들, 작은아들, 딸.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안 왔대요? 연락이 안 된다던데. 그 말들이 제 귀에 하나씩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자식들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식들에게 동시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요금 미납 안내.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자동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이후 자식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매달 꼬박꼬박 보내던 생활비 송금이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아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트에서도 가장 싼 것만 고르셨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 외투를 입고 주무셨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전화를 걸면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목소리는 눈에 띄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동네 이웃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 곁에 자주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낯선 중년 남자였습니다. 병원도 함께 가고 은행도 같이 가고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요즘 어머님 도와주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현재의 장례식장. 그 남자는 여전히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하지 않은 90도 인사로 어머니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장례식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가 자식들의 선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존재라는 것을요.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영정 앞에는 국화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제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수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 괜히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준비한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마지막 6개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대기실 한쪽에 작게 웅크린 채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보호자 칸을 끝내 비워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제야 조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요. 다들 바쁘다. 연락하면 괜히 신경 쓰일까봐 그 정도 말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는 말도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말도 끝내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원비 계산할 때 약값을 들여다볼 때 잠시 한숨만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자식 체면을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뒤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그 돈을 받기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괜히 빚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건 싫어. 그 말을 들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건 빚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통장을 닫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서도 재산 목록도 아닌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문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원망은 없다. 다만 사람답게 살아라.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어떤 욕도 비난도 저주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응급 연락처, 수술 동의서, 병원 기록, 모든 서류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괜히 애들 부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분들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걸 용서하셨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조용히 참고 떠나셨지만 그 선택은 자식들에게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튿날이 되어서야 자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얼굴에는 슬픔보다 당혹감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이 온 거냐?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어떡하냐?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먼저 나와야 할 말이 그런 항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영정사진 앞에 오래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례 절차, 발인 일정, 서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누가 상주를 할 건지, 어디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 모습은 슬픔에 잠긴 자식이 아니라 급하게 정리해야 할 업무를 앞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식들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 남자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해 온 말을 차분히 꺼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6개월 전부터 여러분을 법적 보호자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냐? 하지만 그 남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응급동의서, 공증된 문서, 모든 서류에는 자식들의 이름이 아닌 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끊고 어머니를 혼자 두었던 그 시간들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를 말입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재산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 조건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마지막 6개월을 그대로 살아볼 것. 연락 없이, 도움 없이, 외면당한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이 장례식은 더 이상 추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조용하지만 단단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셨지만 그 선택은 자식들의 삶을 이제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말로 들을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렇게까지 하겠어? 말뿐이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도움은 없었고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버텼던 그 고요한 외로움이 그제야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비와 약값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도움을 청했을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 번호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왜 병원에 혼자 다니셨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설명 듣는 시간, 결제 창구 앞에 서 있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유난히 길고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생활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생활이라는 건 하루하루가 연속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가격표를 하나하나 비교하며 가장 싼 것만 고르는 자신을 보며 괜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랬겠구나. 그 말을 하던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막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집 앞에 쌓인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자식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을 줄 몰랐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후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는 그래도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고 견딘 세월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여러분을 벌주려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겪어보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사람의 마음을 몸으로 이해하길 바라셨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겨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자식들의 후회는 같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땐 정말 여유가 없었어. 연락을 안 한 건 미워서가 아니었잖아. 그 말들 속에는 후회보다 자기 방어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했어. 아니야, 다들 사정이 있었잖아. 서로의 말을 끊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어머니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조용했고 말소리보다 한숨이 더 많았던 그 공간. 그곳에서 어머니는 이런 장면을 상상이라도 하셨을까요? 그 남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날짜, 약을 먹은 시간, 그리고 짧은 메모들. 오늘은 조금 괜찮다. 비가 와서 더 춥다. 애들한테 전화할까 하다 말았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하루였다는 사실에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에서 모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없어 병원 하나를 미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자식들 중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아픔마저 미뤘던 겁니다. 그 남자가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수첩을 자식분들께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는 어머니를 대신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상속을 남기셨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은 그 기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단 어머님과 같은 선택을 끝까지 해낸 사람에게만. 그 선택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겨루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는지를 보는 시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셨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조건으로 정해진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각자는 어머니가 살던 방식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도움 요청하지 않고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지 않는 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과 공허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수가 적어졌는지, 왜 한숨이 많아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왜 이렇게까지 끌어들이냐. 그 말과 함께 조건을 포기한 자식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자식들 몫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말이 없었고 가장 뒤에서 움직이던 자식. 그는 어머니 집에 남아 집안을 정리하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마주했습니다. 달아있는 슬리퍼, 몇 번이나 꿰맨 이불, 달력에 적힌 병원 날짜. 그 모든 흔적 앞에서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남은 분께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그래도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 자식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큰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식에게 어머니의 집은 그대로 남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 열어둘 것. 어머니가 낯선 남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과거 어머니가 한 번 도와준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졌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병원비를 대신 내줬던 인연. 어머니는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지만 그 남자는 평생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신이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의 삶은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고 누군가는 끝내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결과마저 억지로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지만 그 삶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연락 한 통의 의미, 침묵이 남기는 상처,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한 뒤에 어머니는 비로소 편히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